중부 내륙고속도로 모든 터널과 중간중간 수신이 안 됩니다. 정진우님, 창원에서 김해로 넘어가는 창원터널, 불모산 터널 다 안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 터널 안에서 이 라디오가 기묘할 때가 있을 텐데 말이죠.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 KBS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에서 라디오 안 들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많이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91일째 묶여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군 조종사가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것 등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한일 갈등에 대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라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러시아선이 고장으로 북한 수역에서 표류하다 북한 당국에 단속돼 탑승하고 있던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원산 인근의 호텔에 억류 중이며 건강 등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정복 시작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두 방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제 코너를 좀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네. 두 분을 빨리 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본에 적혀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또 순서 때문에. 그래요. 역시 그 시사 프로그램에 고순도 불화수소 바로 네. 김용민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렇습니다. 대체 불가한 존재. 날카롭게 또 깎죠. 네. 탁탁 깎아버리는. 그렇습니다. 네. 99.99%의 순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뭐 지금 모든 이슈가 한일 관계 또 경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일단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어떤 주요 첨단 관련된 기술과 이제 부품 소재들입니다. 네. 그리고 수입을 해올 때 이 품목별로 이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네. 전 세계 27개국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라고 해가지고 네. 별도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을 하게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되면 앞으로 이제 품목별로 일일이 자기들이 허가를 하겠다. 뭐 그러니까 이 품목은 뭐 한국에서 우리가 수입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바로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정부에 서류를 제출해서 수출해도 될까요? 물어본 다음에 오케이 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비자 심사를 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나라도 손해잖아요. 그렇죠. 비자 없이 가다가 비자 만들어서 귀찮게 하면 많이 안 가겠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글쎄요, 뭐 아직 상황 좀 지켜봐야겠고 지금 제네바에서는 WTO 회의에 이번 문제가 안건으로 아마 지금쯤 올라가서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1,100여 개 품목 최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더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오. 이게 규정이 얼마나 좀 느슨하게 돼 있냐면 종이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잖아요.
작전을 종이에 세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전략 물자 반출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연령 비연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만들기만 하면 팔아주던 단골 손님 뺏겨서 그쪽에도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WTO 규정을 보다 심대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일본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고 제외하겠다라고 말만 한 거죠. 의견 수렴 절차의 마감일이 24일까지고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의 국무회의격인 각의에 올려서 네.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정말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예,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 나라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그 지금까지는 이제 지정이 됐다가 제외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저희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군요. 네. 일본이. 근데 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네. 일본에서 얘기할 때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특별 대우를 해줬다가 네. 이제 빼는 거기 때문에 WTO 위반에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국과 지금 일본 간의 수출입 관계를 보면 이 27개국 안에서 뺀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네. 한국한테 대해서 갖고 있는 엄청난 무역 흑자 규모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출 수입 규모 네. 이게 다들 지금 5위 안에 다 들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대해서 그런 나라 중에서 뺀 나라가 있느냐 역으로 네. 묻는다면 사실은 논리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하라 이렇게 의견서를 냈는데 어떻게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변할 것이냐. 현재 상황으로는 그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국외에서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온다. 그러면 일본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앞서 박병률 기자 말씀해 주셨는데 가트에 있는 조항들 3가지 1조 1항, 10조 3항, 11조 1항 이 3가지가 다 일단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최혜국 대우를 하다가 이 의무를 위반하느냐. 네.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의무도 있고요. 또 한 그렇죠. 가지가 특정 품목을 어떤 나라에만 안 팔거나 그런 조치로 괴롭히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WTO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3개 일본은 지금 다 해당이 되는데 일본 측이 내세우려고 하는 조치는 아마도 가트 예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뭔데요? 그게 20조하고 21조인데 예외 조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따르되 피치 못하게 해당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런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북한하고 친해져 가지고 일본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니까. 아니 내가 내 친구도 마음대로 못 사깁니까? 아니 피치 못할 상황에 대한 그 아주 현저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일본이 제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게 요즘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기적의 논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기적의 논리야. 그걸 생각해 보면 원상복구는 요청했으나 철회는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데다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이 현금 자금력으로 뿌려놓은 우군이 꽤 많고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건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출국 아직 안 했죠. 그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2006년까지 주 UN 미국 대사였는데 이때부터 지금 현직인 일본 국가안보실장하고 절친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13년 동안 양측이 우정을 이어오고 있어서 제가 요때 그 초두 효과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일본 얘기에 너무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볼턴의 역할, 롤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 저기 철회하지 마라. 한국 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한테는 이렇게 한국하고 갈등 빚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지. 옆구리를 한번 훅 찔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늦골 2번 3번 사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 볼턴이 그 얘기 말고 따로 할 말이 있을까 싶기도 이게 하고요. 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인데 아까 그 박연미 기자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은 국제 무대 나가면 다른 상대도 아니고 일본과 대결할 때 네. 그냥 법조항대로 원칙대로 싸우면 뭐 우리가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판단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WT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에서 승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때 그거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어. 일본을 상대로 그런 그 지고 있는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한가?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한 인맥이라든가 라인이 이제 조금씩 완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혹은 이제 그러한 이제 국제사회도 합리적인 우리가 주장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 기대를 했었는데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동안 왔던 그런 관성으로 보면 역시 게임은 쉽지는 않게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게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여러 경제 지형의 변화가 기해지지 않겠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경제단체들이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근데 참 그 경제만 되면 되는 쉬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게 뭐냐. 네. 결국 징용공 문제거든요. 일본이 지금 WTO에 가서도 절대 이 말을 안 꺼냅니다. 네. 한국이 전략 물자를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만 하지 사실은 징용공 문제 때문에 한국이 협상을 안 해주고 혹은 여기에 대한 대부분 판결에 우리가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이제 WTO 규정 그렇죠. 위반을 차이나는 꼴이 거고. 되니까. 네. 근데 어제도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이 답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했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해봐라. 뭐 어떻게 좀 물밑 작업을 해봐라 하지만 이 문제가 국민 감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마치 그 위안부 협상 사태처럼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풀기가 쉽지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7월 24일 6시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해외에서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KBS 1라디오가 재난 방송 또 재난 방역 그렇죠. 안전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스피커가 되고 있는 방송이에요. 근데 이런 방송이 터널에서 안 들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네. 터널에서 반드시 들릴 수 있도록 혹시 그 관공서 계신 분들 관내의 그 터널에서 KBS 1라디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딴 방송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지만은 일단 KBS 1라디오는 잘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이제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90% 달성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무늬만 정규직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 실상이 어떤지 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반발이 나오는 포인트는 이게 직접 고용이 아닐 경우에 의견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자회사 그렇죠. 혹은 네. 파견회사. 이게 공공기관들의 입장도 뭐 나름대로 본인들의 논거가 있는데 일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였으나 이게 어떤 정규직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죠.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서비스, 무슨 뭐 등등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워 넣고 거기에 자회사의 정규직은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떻게 자회사나 이런 곳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그 정부가 말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어떤 실천 방향으로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편법이다. 이거는 불안전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 비정규직을 우리가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안 좋죠. 하나는 고용이 불안합니다. 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봉급이 적은 거죠. 임금이 적은 거죠. 네네네.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고용은 불안합니다만 그 대가로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좀 희한하게 비정규직이 되면 고용도 불안해지고 글쎄 말이에요. 동시에 임금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는 거죠. 네. 같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게 지금
지금 상황으로 갑자기 가능하겠느냐. 아마 정부 생각은 1단계로 고용부터 안정을 시켜주자. 그게 자회사 방식이 됐든 무기계약직 방식이 됐든 일단은 언제든지 잘리진 않게 해주자. 네. 아마 여기까지는 1단계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 안 드니까. 근데 이제 2단계로 이 낮아 있는 임금을 올리는 문제에서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또 공공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게 바로 반영이 되면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휴가비를 좀 올려준다든가 나머지 후생복지비를 올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천천히 이제 올리고 싶어하는 게 아마 정부의 생각일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단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은 또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본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네, 예. 이게 일단 뭐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사는 아니더라도 자회사 혹은 이런 곳에서의 그 정규직화 정부의 그 단계적 방안인 것 같은데 네. 다음 단계가 있는지 있다고 또 어떤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이 문제가 매듭 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본사를 통한 직접 고용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전체 비율은 한 90%인데 이 중에서 5분 중에 1분 정도가 자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건데 네. 일단 한 단계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첫 술에 다 배부를 순 없고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 고용 불안이 해소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도 있었습니다. 임금도 네. 좀 올려준다. 내지는 정년을 좀 연장해준다. 이런 협의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 술에 다 원하는 만큼 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공공기관, 공사들도 적자 내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런 상황도 두루두루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투박 박병률,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박병률 기자. 네. 한국 경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 주제가 굉장히 너무 큽니다. 논문인가요? 예. 이거 갖고 한 2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죠. 네. 자,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어서 그래서 뭔가 하나 좀 새로운 주제가 없느냐 네. 제안을 오셨길래 네. 그동안 우리가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한 많은 토론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면 뭐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그 의견을 한번 또 밝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음. 사실 여러 가지 이 언론들을 보시면 이게 보수 언론이냐 진보 언론이냐 그리고 우리가 좀 시장 중심적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좀 우리가 노동 중심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시각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기자로서 이제 지켜봤었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보는 게 좀 비관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좋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릴 수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무가내로 자꾸 암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행동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 내가 아파서 약간만 나으면 따뜻하게 뭐 운동도 좀 하고 약을 먹으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이미 암이 걸려서 죽는다는 사람은 이미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보면 많은 이제 보도들이 뭐 저희를 포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았었는데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IMF가 그 전망한 세계 경제 전망 수정을 보면요. 네. 이 또 수정치를 또 낮췄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3.9%를 예상을 했다가 지금 3.2%까지 낮췄는데 네 번 전망을 하면서 1년 동안 4번 다 내리 낮췄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 예.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주 이제 그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많이 미국이니까 성장하겠죠. 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죠. 이게 또 장기적으로 갈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입을 많이 하던 나라가 갑자기 수입을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이 세계 경기가 이렇게까지 침체가 되어버리면 과연 이제 미국도 좋아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니까 G20 국가 중에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국가가 한국을 포함해서 무려 8개 국가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2분기에 6.2% 성장을 했습니다만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면 사실 소낙비를 우리가 쫙 피했다가 피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뭔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논쟁들이 안 좋다만 얘기만 나오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적다 보니까 안 좋다뿐만 아니라 아무개 때문에 안 좋다. 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추경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네. 보면은 사실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저는 뭐 한국 경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룬 성과도 많고요. 저희가 해외 출장을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가서 이 나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오히려 저희한테 역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사례를 다 우리가 듣고 싶다. 네. 그래요. 야, 니네들 어떻게 해서 이 3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시적으로 볼 만큼 성장을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민주화까지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네. 오히려 저를 앉혀놓고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나가보면 내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만큼 많이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예. 좀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면 어떨까. 네. 지금 뭐 한국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뭐 혹은 뭐 이제는 뭐 경제가 돌이킬 수 없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그냥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지 실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 네, 봐요. 뭐 좋지는 않으나 점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네네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폭망을 했다든가 네. 지금 당장 뭐 문을 잠궈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건데 또 이 상황이 뭐 그야말로 요순 시대를 방불케 하는 경제가 너무나 태평성대냐. 잘 되고 네. 있고 네. 상승 곡선이고 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너무 비관도 또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다. 맞습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하고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네. 월드뱅크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나 예. 쭉 통계를 한번 봤는데 일본과의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게 1988년에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GDP가 무려 15.6배나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 서울올림픽 할 때. 예. 그런데 98년 10년 뒤에 우리 IMF 외환위기 때는 10.8배로 줄어듭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에 가면 5.0배로 줄어들고요. 네.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3.1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 무려 15.6배나 뒤졌던 나라가 15분의 1밖에 안 됐죠. 지금 3.1배까지 따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 GDP 성장률을 한번 쭉 봤거든요. 지난 30년간 우리가 일본보다 연도별로 성장률이 떨어진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외환위기 때. 그리고 40년으로 제가 연장을 해보니까 딱 두 번 있습니다. 1980년 오일 쇼크 때. 그리고 외환위기. 딱 두 번만 지난 40년간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려 15.6배나 벌어졌던 게 3.1배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일본이 계속 도발하는 것도 이런 한국의 추격, 뭐 그렇죠? 바짝 따라온 네.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 네. 그런 표시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박병률 기자, 박연미 기자 너무 감사하고 박병률 기자 또 이렇게 회사 일 때문에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신다고. 네, 그 1년간 좀 미국으로 연수를 가게 되는데요. 밖에서 한국 경제 좀 열심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수 가시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한국 경제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연미 기자도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모두의 경제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교통정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박경은 씨 준비하고 있어요. 네, 퇴근길 수도권 구간을 중심으로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일산 쪽으로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부근, 또 안현에서 송내 부근과 노을에서 김포요금소 부근으로 밀리고 있고요. 구리 판교 쪽으로는 토평에서 강일 부근, 또 광암터널부터 송파, 성남에서 판교 쪽으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반대 판교 구리 방향으로는 송파에서 서안암을 지나 토평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일산 판교 쪽으로 노오지에서 송내까지는 11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 동탄에서 신갈 부근, 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달린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회덕분기점 부근 갓길입니다.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 부근,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신갈에서 광교터널, 군자에서 영동고속도로 시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이유제일의 밝히리
이 오늘의 이야기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현황. 요건 몰랐지?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우리 유재일 평론가는 올여름 휴가 가십니까? 휴가요? 네. 여기가 갈 때 저도 가야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여기 생계가 여기 바로 직결돼 있군요. 생계는 아니지만 메인 몸이죠. 여기. 아, 메인 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떻게 휴가를 가시면은 뭐 어떤 계획이요? 그냥 바다 가서 첨벙첨벙 거리다 오는 거죠.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려고요. 아, 그래요? 요새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휴가 가는 것에서는 아무 생각 좀 안 해보려고요. 바다에 첨벙첨벙 네.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교통편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 와서 뭐 텐트 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꼭 계획을 세우다 보면 반나절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족과 함께 가느냐, 네. 혼자 가느냐에 따라서 어. 저는 이제 딸린 식구가 없어서 항상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도 그 기차 같은 것도요, 네. 한 자리는 비어 있어요. 아, 그렇더래요. 네, 예. 두 자리 예약하긴 되게 힘든데 네. 대기 타면 한 자리 비는 건 나옵니다. 영화관도 말이죠. 네. 한 자리는 나와요. 네, 한 자리 나오죠. 맨 앞에, 네. 맨 뒤에. 우측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대한민국 대표 1인 가구. 네,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자, 오늘 네. 퀴즈부터 내주시죠. 아, 이제 오늘 나라 퀴즈고요. 네. 수도는 암스테르담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거의 다 답이 나왔네. 예. 풍차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에다가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장비에서 일본을 제끼고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 이렇게 얘기를 우리한테 장비를 팔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 같이 아무 군소리 없이 팔아주면 얼마나 좋아. 네. 네. 축구 강국. 축구 잘하죠. 네. 히딩크의 나라이기도 하고 너무 힌트가 센가요?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히딩크의 나라 호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야. 네. 예. 러시아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예, 그러나 이 히딩크의 나라 네. 고향 왕국이죠, 여기가. 네, 왕국이죠. 왕국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로얄 더치 뭐 이렇게 되는. 그래요.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못 맞히면은 네. 아, 이거는 정말 네. 네 글자고. 그렇습니다. 호주, 알겠습니다. 러시아 탈락이고. 게다가 네. N으로 시작하고 네, 예. 네, 그렇죠. 다 했어. 이제 뭐 정답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정답 올려주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일단 제가 본 자료는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쪽에서 나온 자료였고요. 네. 저도 이제 그 통관 물품 좀 그 검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 총액이 120억 달러, 120억 1,100만 달러였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38억 4,200만 달러. 비율로 보면 32%. 32%. 어이구, 3분의 1이네. 3분의 1이죠. 예. 그리고 미국이 25%, 네덜란드가 31.6%, 기타가 11%. 근데 문제는 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입니다. 네. 20%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되고. 예. 20%밖에 안 되고 80%는 수입 의존도가 80%인데 그 80%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이런 거죠. 이거는 불화수소도 포함. 네. 그것도 이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네. 불화수소.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에 있는 품목 말고도 이 중에서 일본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 이제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쪽에서 뽑았는데요. 일단 HS 코드라는 건 통관 코드인데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HS 코드 8486-209110 이후로는 안 불러드릴게요. 네. 그게 이제 8486 이게 이제 반도체 부분이니까 여기 이쪽으로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습식각기. 아유 말도 너무 어려운데. 습식각기. 예. 네. 93%가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포토리지스트 베이커. 이건 98.8%고요. 네. 그리고 인캡슐레이션 85.7%, 퍼너스 95.2% 등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의 의존적인 장비 및 소재가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군요. 그 앞서서 얘기했던 베이커 98.8, 인캡슐레이션 85.7, 그리고 퍼너스 95.2. 이게 부품의 네.
이 정도 비율은 일본에서 가져온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이런 네. 거에서 그냥 일본한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지금 이제 나오고 그 규제 저쪽에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고 한 세 가지 품목 말고도 이런 품목들이 더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우리의 생산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여기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장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일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생산을 해내는 데 있어서의 그 생산 장비를 우리는 해외에 의존을 하고 그 장비를 들여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프리미어나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편집 프로그램도 파이널 컷이라든지 그것도 생산 장비, 생산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의존하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의 패턴이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우리가 이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 도구를 직접 만든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생산 도구 시장 자체는 워낙에 과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도 언리얼이나 유니티라고 불리는 게임 엔진들, 그 게임 만드는 도구들이거든요. 그 게임 만드는 도구를 우리가 지금 만들겠다고 덤비면 우리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도구를 가져와서 우리는 게임을 만드는 거. 그러나 게임을 만드는 도구,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도구, 방송을 만드는 도구는 우리가 만드는 거를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스마트한 제조 공정이죠. 뭐 네. 다 국산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네. 이거 진짜 우리로서는 네. 새로운 그 활로를 또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기본적으로 망각한 게 뭐냐면 전 세계가요. 네. 어느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는 거죠. 예. 자유무역의 대원칙이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을 노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유함으로써 네. 기술이나 부품 이런 것들을 네. 공유하면서 서로 의존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상호 의존이라고 하죠. 예. 서로에게 이익되지만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서로에게도 노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존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은 너한테 사줄게. 그런데 그걸 너가 어느 순간 딱 끊는다? 이런 건 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진짜 기본적인 약속인 거죠. 나쁜 짓인 거예요. 네. 이 세계 경제, 공정무역, 자유무역에 네. 적임을 자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그 상대는 믿을 상대가 아닌 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의존을 탈피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비효율이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비효율이 증폭되지면 어쩌겠어요. 저쪽에서 저렇게 나온다면. 그 온 세계가 다 네. 각자 자기 나라의 불화수소 만드는 네. 그럼 말이 안 되죠.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자꾸 이제 국산화를 하겠다. 국산화를 하고 자기가 직접 부품 같은 걸 만들겠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무역 질서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을 하고 상호 약점을 하면서 비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성심껏 자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분업 구조 자체를 일본이 깨고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극복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부품을 보내라고 할지 네. 아니면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게 되니 구입처를 따로 다변화하든 우리가 독자 생산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대한 방법을 개선을 해와야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반도체 제조용 장비 현황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일본에 의존하는 바가 크네요. 예. 그죠. 자, 이 점을 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불편하더라도 네. 진실을 직시해야 우리가 현명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정답은 뭡니까?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네. 예. 이거 못 맞히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우선 유재일 평론가 보내드리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2594번 쓰시던 분, 화란. 네, 네덜란드가 화란이고 화란이 네덜란드죠. 맞히셨습니다. 그리고 김지일님, 홀랜드. 네, 홀랜드. 자, 그리고 4440번 쓰시는 분, 네덜란드입니다. 더치페이의 나라. 맞히셨어요. 김성재님, 강원랜드. 네.
똥잡님 모모랜드. 네. 자, 화란 네덜란드 맞히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모바일 커피 쿠폰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쏙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설립 허가 취소를 막아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근데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한유총 해산 절차 차질을 빚게 되는 건지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법원의 결정은 한유총의 해산 절차와 관련돼서요. 네. 그 그러니까 해산을 둘러싼 소송이 아니고 한유총 해산이 마무리돼서 해산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전에 네. 그 효력을 좀 정지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소송 이전에 그 집행 효력을 좀 정지시켜 달라라고 하는 사실은 그 부수적인 어떤 소송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4월 달쯤에는 그 처음에 그 해산을 결정하고요. 절차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그 한유총 측의 요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네. 그때는 뭐 그 이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의 그 이 요구로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이건 아예 뭐 그 대상이 아니다.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아예 그 기각을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이번에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유총 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고 봐야 됩니까? 해산 절차가 중단된다기보다는 그 이제 효과인데요. 네. 그래서 뭐 당장 뭐 가압류하거나 한유총의 기본적인 자신들의 그 행정을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해산 요력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본안 소송이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8월 30일 날 첫 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근데 서울행정법원이 허가가 취소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한유총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실 의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유총은 즉각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가 법원이 인정한 합법적인 사립유치원의 단체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서울시 교육청도 우리랑 대화해라 이제 즉각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법원의 판단이 한유총에게는 상당히 길을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서울교육청이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는데 이 네. 취소 자체가 최악의 경우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안 소송에서 만일에 서울시 교육청이 패배하게 되면 그 설립 취소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죠. 참 대단한 힘입니다. 국민들 속 그렇게 썩이고 교육 현장에 혼란 가져오고 사익 추구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유총은 여전히 그 자신의 기세등등한 조직력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 학부모 단체 같은 경우 유감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이런 법원의 판단에 한유총에게 길을 살려주는 그런 판단에 환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그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의 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었던 이유는 사회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 3월달에 있었던 이른바 계약 연기 투쟁이라고 하는 황당한 그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 행동, 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해서 학부모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에게 압박했던 그런 일인데요. 이거를 기억하는 학부모들은 우리 국민들은 한유총에 대한 이런 법원의 판단에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답답해하실 소식이 또 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 기각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죠?
이건 분식회계 본안인데 예. 김태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걸 두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요즘 그 법원이 한유총도 그렇고, 삼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로 이 박용진의 좀 반대되는 결정들을 내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서운함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그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른바 공장바닥 뜯어내고 거기다 묻는데 자기는 뭐 관여한 바가 없고 네. 다 그 이른바 본부중대인 삼성물산 TF에서 삼성전자 TF에서 와서 그거를 시켰다. 그러니까 나는 뭐 힘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갔던 거고요. 증거인멸을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이런 뭐 얘기였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줄줄이 8명인가 구속됐는데도 정작 그 회사의 대표 사장은 뭐 빠져나간 거고요. 네. 이번에는 또 뭐였느냐면 그 분식회계 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 사건이죠. 분식회계 건은 이거는 뭐 그 사장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일인데 약간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다음에 그 법적인 다툼의 소지 이 세 가지를 놓고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인용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일단 이번에 그 삼성에서 제기한 그 자기들의 변론 요지 중에 그 멀쩡한 회사가 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것 같아서 거덜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회계 원칙을 변경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분식회계를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네. 그 이거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그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고 뭘 다투겠다는 건지. 두 번째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인데요. 도주 우려는 없다 치더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을 맞출 가능성이거나 혹은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할 정황들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뭘 다투겠다고 하는 건지와 관련해서 그 대한민국에서 이 분식회계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은 이른바 증권선물위원회입니다. 네. 금융위 산하에. 여기서 전문가 8명 정도가 모여서 판단을 분식회계가 분명하니까 처벌 좀 해주세요. 라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영장 담당 판사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얘기는 됐고 그냥 저기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구속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네. 저는 자꾸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물론 좀 형권분립의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판사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네. 달갑지는 않은데요. 네. 비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아점이 상당히 많다. 네. 본인들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슨 변론 피면서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데 심지어는 수출 규제권, 일본의 수출 규제권까지 언급했어요. 예, 그랬더라고요. 자기들이 나라 걱정하고 경제 걱정하고 그리고 분식회계하고는 되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설픈 경제 논리를 받아주면 나라 진짜 나라 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다른 이름 중에 홀랜드도 있다면서요. 자, 그래요.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